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러시아를 태평양 항구, 전선, 중국과 연결하는 이 철도는 폭탄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폭탄은 단순히 기차를 탈선시킨 것이 아니라 동시에 푸틴의 전체 전략 방정식, 아시아로의 전환 꿈, 그리고 그의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환상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의 진정한 충격은 폭발 자체가 아니라 몇 시간 후 FSB가 발표한 소름 끼치는 성명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담한 사보타주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나 외국 요원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가쇠를 당기고 폭탄을 선로에 설치한 사람은 러시아 시민, 즉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의해 모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범한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틴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적은 더 이상 문 앞에 있지 않고 집 안에 있었다. 2025년 8월 평범한 50대 러시아 여성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연락했다. 그녀는 군인도 훈련된 요원도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 전쟁이 그녀의 아이들과 나라에 가져오는 파괴를 막을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간단한 수제 폭발 장치를 준비했다. 지침은 명확했고 목표도 명확했다. 9월 중순 동부 시베리아의 철도 선로에 그녀는 기차가 지나가기 몇 분 전에 장치를 설치했다.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철도 파손이 아니었다. 이 공격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구조적 압력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의 균열이었습니다. 이 철도는 평범한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였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온 물품과 군사 물류를 함께 운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이 아니라 정권의 생명선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거의 모든 서방 무역 경로가 차단되면서 크렘린은 이 동부 회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 노선은 전략적 자산에서 취약한 의존도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격의 타이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공격자가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목표가 취약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일치했습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철도 화물 운송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에 러시아 철도의 총 화물량은 10억 1,80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했지만 철도 수송 능력은 정체되었고 일부 노선에서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부품 금수 조치로 기관차 고장이 빈번해졌습니다. 기차 운전사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바이칼 아무르 본선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같은 동부 회랑은 투자 부족으로 인해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열차가 지날 때마다 균형을 맞추는 일이 되었습니다. 흐름은 방향을 바꾸었지만 파이프라인은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내부 압력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발생한 사보타주는 작은 폭발과 같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에 고의로 반가쇠를 당긴 것 같았다. 폭발 직후 선로 동쪽, 즉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쌓이기 시작한 열차 대기열은 크렘린의 군사 계획자들에게 악몽이었다. 그 화물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 위해 대기 중인 현대화된 T-80 탱크, 매일 소모되는 수천 개의 포탄, 군인을 실은 화물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겨울 조건에 필수적인 연료와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군사 보급품은 시베리아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갇히게 되었고 이는 수리하는 데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잔해 뒤에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에게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탄약과 장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대들은 이 혼란으로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전선을 굶주리고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돈바스와 다른 전선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성공 뒤에는 그들의 군인의 용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물류를 목표로 한 깊고 지능적인 작전이 있습니다. 이 사보타주는 이 전략의 가장 대담하고 성공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폭발로 인한 진정한 전략적 재앙은 모스크바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생명선의 동쪽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서방의 무거운 제재로 질식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있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지난 2년 동안 생존의 통로가 되었다.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잃은 크렘린은 아시아로의 전환이라는 전략에 모든 희망을 걸었고 이 철도가 그 전략의 강철 척추였습니다. 이 척추 위에서는 중요한 양방향 교환이 있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원자재, 석유, 석탄, 광물이 중국의 끝없는 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해 흘러갔다.
반대 방향으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유지하는 기술, 민간 제품처럼 보이지만 미사일과 탱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자폭 드론 부품과 현대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계 도구가 들어왔다. 간단히 말해서 이 노선은 푸틴의 전쟁 경제의 대동맥이었고 시베리아 중심부의 그 폭탄이 바로 그 대동맥을 절단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수출과 귀중한 외화의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전선에서 탱크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술 부품이 국경 검문소에 갇혀 도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에 보낸 메시지는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베이징이 모스크바와의 기록적인 무역 수치를 축하하는 동안 동시에 회랑 신뢰성 조항을 최우선 과제로 올리고 있었다. 중국 물류 대기업들에게 시베리아 횡단 경로의 가장 큰 장점은 해상 경로에 비해 제공되는 속도였습니다. 이 경로의 통화는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보타주 행위가 시스템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성만으로도 이 경로의 가장 큰 경쟁 우위인 시간의 약속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이러한 혼란을 주의 깊게 주목합니다. 이 메모들은 러시아와 체결된 전략적 파트너십 문장 아래에 작은 별표가 있는 각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주의 합은 내일 또 다른 파이프라인 협정이나 새로운 무역 입찰에서 가격이나 또는 러시아의 우선순위 상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보타주는 기차뿐만 아니라 베이징과의 모스크바의 신뢰도 탈선시켰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재앙 속에서 크렘린을 정말로 흔든 것은 누가 사보타주를 실행했는가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작전이었다면 군사적 성공으로 간주되어 보복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인이 러시아 시민이라는 FSB의 발표는 문제를 군사 영역에서 정권의 중심으로 직접 옮겨 내부 보안과 반역 위기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푸틴이 25년 동안 구축해온 통합되고 애국적인 러시아라는 선전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 즉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패배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러시아 시민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폭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며 푸틴의 무의미한 모험이 그들의 삶과 미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정보기관 중 하나로 알려진 FSB의 완전한 실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반대의 작은 속삭임조차 억누르는 강력한 FSB가 어떻게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철도 노선에 여성이 폭탄을 설치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정권의 전능함이라는 신화를 깨뜨리는 수치스러운 실패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전선뿐만 아니라 러시아 깊숙한 곳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구 중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무기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파괴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는 정권 내에서 대규모 편집증과 마녀 사냥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러시아 시민은 잠재적인 배신자, 파괴 공작권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체포, 구금, 신문이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억압은 더욱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은 충성을 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증오를 깊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대한 이러한 타격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러한 전략적 지점에 대한 파괴 행위 공격은 국가의 반응을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측면과 정치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으로 나누게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더 합리적이고 현장 지향적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철도 노선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리하고 약점을 파악하며 새로운 조치를 개발합니다. 예비 부품은 선로와 신호 시스템의 중요한 구간에 비축되며 무인 항공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선로 순찰팀의 수가 증가하고 기관사와 보안 요원에게 임금과 사회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동시에 기존 디지털 모니터링 인프라가 재조정되고 베임과 같은 보조 노선의 부하가 다닐 파이프 로딩 오류를 피하기 위해 균형을 맞춥니다. 이 기술적 접근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엔지니어링 및 물류 개입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적,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반응이 시작됩니다. 정치적이고 과시적인 방역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국가는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서사적 차원에서 공격의 영향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내부적으로 악마화의 언어가 강화됩니다. 우크라이나 요원이라는 꼬리표가 실제이든 조작된 것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집니다. 국영 매체는 이러한 방해 행위를 외부 세력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제시합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독립 언론과 지역 증언은 억압됩니다. 정보 제공 문화가 부활합니다. 이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게다가 FSB와 같은 구조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산업시설과 물류 인프라의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증가합니다. 적이 내부에 있다는 인식은 사회를 스스로 다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노선은 이론적으로는 별개로 보이지만 러시아와 같은 중앙집권적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구조에서는 종종 얽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철도가 수리되는 동안 적은 텔레비전에 노출됩니다. 기술자들은 선로를 지키고 있는 반면 보안 전문가들은 화면에서 새로운 처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최근 경험을 통해 자원이 기술적 경로에 할당되지 않을 때, 즉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엔지니어, 재료, 소프트웨어, 동기가 부족할 때 정치적 경로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물류는 보이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사보타주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도착하지 않으면 전선의 군인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기차가 지연되면 산업 라인이 멈춥니다. 엔지니어가 도망가면 경로가 붕괴됩니다. 예비 부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선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 측에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까요?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이 사보타주 공격의 영향은 단일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다층적인 전략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층 중 첫 번째는 눈에 보이고 직접적입니다. 러시아의 내부 물류 라인을 목표로 한 심층 작전은 전선의 전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은 탄약, 연료, 병력 교대 또는 예비 부품의 전선으로의 수송을 지연시켜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방어를 강화합니다. 즉, 후방에서 취해진 모든 전략적 조치는 전선의 손실을 줄이고 전쟁 비용을 낮춥니다. 이것은 군사적 이득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득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이제 도네츠크의 진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르쿠츠크의 철도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크렘린이 오랫동안 키워온 무적의 아우라를 무너뜨립니다. 이 전쟁은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러시아 국민에게 한 거짓말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사라지는 군인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란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기차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운행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층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상업 및 전략적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행위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광업, 운송 파트너십을 오늘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이 사보타주는 베이징의 눈에 중요한 안보 신호를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물류 신뢰성이 손상되면 이는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처럼 공급망 연속성을 중시하는 행위자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문제입니다. 중국 계획자들에게는 시베리아 횡단선의 월간 중단이 공급망을 싱가포르 인도이란 경로로 또는 카스피해를 건너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회랑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유럽과 나토의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 차원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의 철도망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군사 인프라입니다. 극동 지역의 군사 증강을 우크라이나 전선이나 유럽 국경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주로 이 철도 노선에 의존합니다. 이 노선들의 안전이 의심받게 되면 모스크바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략적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동부 전선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 군대의 기동성은 상대방의 반응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이동성이 감소하면 나토의 경계 시간이 단축되고 억제 능력이 증가하며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 폴란드 또는 루마니아에서의 군사훈련 계획은 이제 48시간 이동 위험 대신 일주일 이동 어려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철도뿐만 아니라 브뤼셀의 전략 문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단일 사보타주 행위로 주요 전략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분석은 개별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빈도, 강도, 그리고 연쇄 효과를 통해 경향을 읽습니다. 만약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같은 주요 노선이 매달 어딘가에서 멈춘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보안 침해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키예프의 의제뿐만 아니라 나토, 유럽연합, 중국의 의제에서도 별도의 단락이 됩니다. 운동 시나리오, 공급 다리, 동부 터미널 용량, 철도 항구 통합이 다시 작성됩니다. 궁극적으로 시베리아의 심장에 꽂힌 이 단검은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걸작이었다.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의 군사 물류, 중국으로의 경제적 생명선,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정권의 신뢰가 동시에 타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지 철도와 화물차뿐만 아니라 제국의 기둥 자체가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 단지 첫 번째였는가, 내부의 적이 다음 타격을 언제 어디서 가할 것인가? 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이 공격이 전선과 글로벌 물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분석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 정보를 유지하세요.